한 시간에 60번까지 봤습니다. 예, 61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은 자 1항은 이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자 200만 원 초과되면 6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틀리죠? 200만 원 초과 갖고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1항 틀렸습니다. 250만 원 초과될 때 일부를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자, 1항은 틀렸고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동그란 2항은 지금 허가 등을 받아야 될 건축물인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건 종합 합산 대상 토지예요. 그러면 종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지. 당연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는데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동그란 3항이죠. 자, 동그란 3항은 여러분들 그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나이가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그 연령별 세액공제라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유가 되면 또 장기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죠. 이거 두 개 합계하여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두 개 합계하여 100분의 7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까지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 100분의 70 틀려요. 꼭 1세대 1주택자만 단독 명의자만 이렇게 연령별하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되죠. 3항도 틀렸네요. 3항도 틀렸고 지금 옳은 걸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 면제되거나 감면돼. 그러면 종부세도 이를 준용한다 그래야 돼. 준용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재산세가 과세 면제되고 당연히 비과세되고 감면받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과세 면제 비과세 감면받아요. 4번도 틀렸네. 그럼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이 있어요.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라고 돼 있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이번에 개정됐어. 공시가격이 3억이 아니라 6억이야. 이번에 개정으로 6억이야. 6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중부세 대상 아니에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합산 배제라고 그래.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해서 빼준다.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하죠. 5번이 정답이 돼요.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인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또는 요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 3억이 아니야. 6억 이하인 그런 주택은 종부세 안 낸다. 합산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61번 같은 문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네요. 6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항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징수하고 있네요.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선택으로 무엇도 가능하죠?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납부도 가능. 원칙은 납세지 세무서장이 부가 신고납부도 가능하죠. 외외로.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동그라미 2항인데 비거주자야. 이건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어요. 그러면 국내 사업장으로 가야 돼. 근데 국내 사업장도 없네.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또 원천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있어. 근데 이런 비거주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어.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가 뭘로 된다? 납세지가 됩니다. 납세지가. 원래는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에서 원천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소득도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를 가지고 있다?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납세지를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갑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해야 되지.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란 사망이죠. 동그란 사망은 이미 지난 시간에 내가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직전 연도에 무조건 이거 있어요. 끝에 가서 당해 연도 올해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실제로 이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년에도 이 주택이 무조건 뭐 한다.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그랬지? 예. 자, 이 당해년도 주택을 세 채로 계산했으면 작년에도 요 세 채 주택이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보고 뭘 계산해라? 세부담 상한을 계산해라 이거요. 세부담 상한을 따지려면 올해 세 개 주택으로 했으면 작년에도 요 세 개 주택이 무조건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 계산해야 돼. 예. 무조건 맞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을 기준을 계산한다는 것. 3번 지문도 맞죠. 자, 동그라미 사항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빼주죠. 종합부동산세 산출한 세금에서 재산세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재산세를 빼주죠?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금에서 재산세 이렇게 빼주죠? 왜 재산세 빼죠? 그리고 이미 냈으니까 그러라고 써요. 이미 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산출한 세금에서 재산세를 무조건 빼야 돼. 왜 재산세를 빼준다? 이미 재산세로 냈으니까 빼줘. 근데 빼주는 재산세, 빼주는 거. 이 빼주는 재산세는, 들어봐요. 빼주는 재산세는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 이 재산세가 100분의 50 세율이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 이걸 탄력세율이요. 탄력세율이 재산세가 적용됐다. 그럼 그 해당 세율을 적용 전혀 적용되냐? 적용된 재산세를 빼야 돼. 근데 적용되기 전에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돼 있네. 틀렸고 또 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그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기 전에 재산세로 빼야 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로 빼야 돼. 적용받은 재산세로. 그러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재산세로 공제한다고 돼 있죠? 무조건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4번 지금 몇 번 출제된지 몰라. 4년 연속 출제되고 있어. 맞게 나올 수도 있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결론 짓겠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빼준다. 왜 빼준다? 이미 재산세 세금 냈으니까 빼준다. 빼주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적용받은 재산세로 빼준다. 그리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탄력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로 빼준다.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재산세를 빼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동그라미 5번 공동소유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각자가 빗줄여.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한 개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있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각자마다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가. 맞아요. 그래서 4번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죠. 자, 63번 2023년도 기속되는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토지가 매매로 매매 등으로 유상이전이야. 근데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5월 1일이야. 근데 실제 잔금 지급하고 등기 친 날은 5월 31일이요. 그러면 5월 31일 날짜로 소유권 변동 등기까지 쳤죠? 그러면 6월 1일 날짜에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리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어야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의무자가 돼. 그러면 5월 30일까지 잔금도 치렀고 등기도 쳤다. 그러면 6월 1일 날짜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짜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요? 양수인지 매수인지. 그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요? 매수인요. 6월 1일 날짜로 따져야 되니까 5월 말까지 잔금 치르고 등기도 치고 소유권 변동이 끝났잖아. 그러면 6월 1일 날짜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요? 매수인이잖아. 매수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다. 맞아요. 매수인. 5월 말까지 끝나는 것은 매수인이요. 동그라미 2항입니다. 동그라미 2항이죠. 자,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에 고지해야 돼. 세무서장이 고지한다고 그랬어.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그러면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미리 고지할 때 꼭 주택과 토지로 이 두 글자가 중요해요. 구분이야, 구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금을 기재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거기에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서 기재해서 고지해야 돼. 주택에 대한 세금, 토지 세금을 구분 기재해. 이걸 작년에 합산으로 해서 정말이에요. 합산해가지고 고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무엇과 무엇이 구분 기재해서 고지한다? 주택과 토지.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금을 기재해. 구분해서 기재해. 그리고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수없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수없이. 별표예요. 별표 무조건이요. 그리고 동그란 3항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납세자에게 사기든 부정한 행위가 없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의무 성립일이 6월 1일이에요. 이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보통 종합부동산세 일반적으로 부과 제척기간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은 몇 년간으로 한다? 5년간으로 해. 납세의무 성립되는 6월 1일부터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이 돼요. 제척된 경우가 5년이요, 5년. 여기 끝에다가 재산세도 적용이라고 써놔요. 재산세도 적용. 그 재산세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 납세의무 성립이려. 그럼 재산세도 사기나 부정 행위가 없으면 보통 납세의무 성립된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5년간이 부과되지 않으면 재산세도 납세의무 소멸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히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따로 없으면 제척 기간은 몇 년간이다? 둘 다 5년간이다. 5년간. 6월 1일부터 5년간. 그건 3번 지문 맞네요. 동그란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 무신고된 가산세는 없는데 내가 과소신고가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렸어. 과소신고 가산세는 꼭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은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정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이 있네. 이건 이런 신탁주택으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죠. 위탁자의 답이죠. 당연하지. 위탁자의 소유재산이야.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주택이라도 누구의 소유주택이다? 위탁자의 소유주택이 해당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위탁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4번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4번인데 자, 종합부동산세 설명이 다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기 전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팔기도 전에 미리 다른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하여 2주택이 됐어. 그러면 무조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에 닦기 동그라미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이라고 봅니다. 이걸 일시적 2주택이요. 일시적 2주택이라도 뭘로 보자? 1세대 1주택으로 보자. 신규 주택 취득해서 아직 몇 년이 안 지난 상태다. 3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 두 개 주택으로 한 바 1세대 1주택으로 3년간은 하여튼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일식인 2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무조건 끝들이 연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이건 무조건 틀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마찬가지로 각자별 또는 소유자별 과세예요. 소유자별 과세가 되지요. 그래서 뭐 연대 납세의무 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각자별 해야 돼. 연대 납세의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 2번이 정답. 동그란 3번. 단독 소유로 됐고 1세대 1주택이요. 5년 이상이나 장기 보유했다. 이거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가지고 공제하죠. 이걸 우리는 이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라고 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5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20% 세액공제. 그 다음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40% 세액공제. 15년 이상 100분의 50 이렇게 세액공제가 돼요.
연령별 세액공제도 있어. 또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죠. 60세 이상 100분의 20, 65세 이상 100분의 30, 70세 이상 100분의 40 이렇게 연령별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죠. 뭐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두 개 합계하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00분의 80 범위까지 중복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3번 지문도 맞고요. 2번이 이미 틀린 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 동그라미 4번은 자, 이미 설명한 바 있네. 세대 원중 1인하고 그 배우자만 그랬어. 오로지 부부만 그래. 부부만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럼 오로지 부부로만 공동 등기된 1세대 1주택 있잖아. 이거는 납세 의무자를 각자 비리인데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어. 신청해야 돼. 신청이 답이죠. 신청한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공동명의로 된 1주택자를 한 사람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한 사람으로 납세 의무자로 할 수가 있다. 신청하여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은 언제 한다? 9월 달에요. 10월 달에 또 신청한다 그러면 안 돼. 종합부동산세 신청은 모두 다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가 체납했다, 못 냈다. 위탁자에게 강제징수해도 부족하다. 그러면 누가 대신 낼 수 있다? 누가? 수탁자가 그래. 수탁자는 그 신탁 토지로서 위탁자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탁자의 강제징수하에도 징수 부족하다.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신탁주택으로 신탁 토지로 이렇게. 그래서 5항 지문도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으로 갑니다. 65번.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아. 괜히 많이 냈나 내가? 많이 냈나?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세법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하나씩 설명해. 저는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요. 그냥 이것은 이것이 답이고 저건 답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 6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여러분들 1세대가 자 동그라미 이거요. 1세대인데 일반 주택하고 일반 주택과 그다음에 합산 배제로 신고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어. 그럼 두 채네. 일반 주택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이 또 한 채 있어. 합산 배제로 신고된 임대주택도 한 채 있어. 그럼 두 개라도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요 일반 주택에서 내가 실제로 거주해야 돼. 일반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해당. 얘가 틀렸어요. 1번 정답이에요. 일반 주택 한 채하고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을 이렇게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 내가 실제 거주되고 있으면 나를 뭘로 본다? 1세대 2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봐야 돼. 일반 주택에서 내가 실제로 뭐 한다? 거주가 돼야 돼. 그래야 1세대 1주택자로. 그리고 동그라미 2항 따로 별표. 이거 여러분들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반다 제외시켜줘. 주택수에서 제외돼 무조건요.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돼. 합산 배제로 신고됐어. 주택수에서 무조건 제외돼. 합산 배제도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봐봐요. 요렇게 자 주택이 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요놈은 다른 사람 주택이야. 이건 다른 주택이야.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갖고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내 것 주택 한 채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의 토지만 내가 함께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택 한 채하고 다른 자 주택은 토지만 내 것으로 돼 있어. 그럼 나 국내에서 1세대 2개 주택이에요? 1주택이요? 몇 개 주택이에요? 이렇게 빨간 거 봐봐. 빨간 거. 1주택이지? 그래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과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토지라고 그래.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럼 뭘로 봐야 된다? 1세대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망 지문이 맞습니다. 이거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토지를 이렇게 함께 소유되고 있으면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로 가야 돼. 보지 아니한다로 가면 안 돼요. 본다 그래야 돼. 사망 지문도 맞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번이 틀린 거 나왔어. 동사항 지문이죠. 동사항 지문. 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네. 자, 요거 동사항. 요 과세 표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합산해서 얼마 빼기 12억을 공제한다는 거지. 거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60%, 100분의 60으로 곱해야 되지.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얼마로? 0으로. 4번 지문 꼭 맞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을 공제한다. 60% 곱한다. 0보다 작으면 0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꽝.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야. 단독명의. 이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 밑줄. 그 다음에 보유기간 밑줄. 요 공제를 합계 얼마까지? 100분의 80 범위까지 중복하여 공제한다. 중복공제 100분의 80까지 1세대 1주택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65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66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교 설명이요. 재산세랑 또 재산세랑 비교 문제가 나왔네. 틀린 것은 그랬어. 1항 재산세는 당연히 재산 소재지 시장구조 구청장이 과세되죠. 그래서 지방세란 말 써요. 지방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세무서장이 부과되고 있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국세입니다. 그러면 둘 다 6월 1일 날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조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로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그 사람의 주소지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되죠.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관련되는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이죠. 특히요,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할 때 재산세는 일일이 주택별로 일일이 과세가 돼. 주택별이야, 개별 주택별.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주택을 모두 하나로 합해. 국내 소재 주택가격을 모두 하나로 합산. 재산세는 주택을 일일이 주택별로 세금 고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치를 모두 하나로 합산해요. 중요합니다. 이거 다. 또 사망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에 의해서만 부과징수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세무서장이 부과되지만 납세의무자 선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뭣도 할 수도 있다고? 신고납부도 할 수도 있는 거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도 돼. 그리고 동그라미 4항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동일하다? 틀렸네.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죠. 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고 조금 나눠서 보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만. 개인거 주택이죠. 개인거 주택일 때 재산세는 3억 이하 주택은 작년치 세금의 100분의 105 초과되면 100분의 105 생각나요? 네. 이 개인거 주택이 3억 초가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네? 재산세 100분의 110,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네? 100분의 130 생각나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렇게 되잖아. 재산세는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못 쓰겠네 내가. 예? 내가 못 쓰겠어 도저히. 6억 초과야.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이렇게 돼.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요. 금액과 상관없어. 종합부동산세는 100분의 150이야. 오케이? 그리고 법인거는 주택은 재산세는 100분의 150.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은 제외.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은 세부담 상관없어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법인의 주택은 100분의 150.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 주택은 100분의 세부담 상관없어. 법인은 없어요. 하여튼 결론은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동일해 다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쪽으로 주의. 100분의 150. 단 법인은 제외.
법인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법인은 제외된다. 100분의 150이다. 법인은 제외된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안 봤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밖에 없지? 동그라미 4번 지문밖에 없나요? 5번 지문? 5번 이거 있구나. 나도 미쳤나? 그 다음에 5번. 자,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있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규정 없다. 소액 징수 면제가 세금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규정이 없다. 재산세만 있다. 5번 지문도 맞다.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틀렸나요? 4번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까지 해서 모두 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양도소득세 문제. 자, 이 6장 양도소득세인데 문항수가 여기는 실제 최소가 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등에서도 또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부동산 임대 관련 문제하고 그래서 한 20 몇 개 정도 돼요. 5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푼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를만 강의만 하려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자, 문제 중심으로 어차피 이거는 쪽집게 문제풀이야. 백서 문제풀이니까 문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제는 양도에 대한 여부 문제를 잘 물어보죠. 양도로 보게 되냐, 양도로 보지 않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양도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양도로 보게 되는 거에서 꼭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거의 잘 내는 것이 뭐냐? 법률에 수용되는 것도 양도라는 거야. 예? 보상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세 내야 돼.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등도 양도가 되는 거지. 공매 경매 등도 양도가 돼. 그런데 부담부 증여가 어렵단 말이야. 부담부 증여는 내가 5억짜리를 증여해 줬단 말이야. 근데 거기 토지를 5억짜리 증여해 줬는데 나는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의 대출이 있어. 그러면 3억 원의 대출을 끼면서 5억짜리를 증여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내 거 5억짜리를 증여받으면서 내 거 빚 차입금 3억 원을 인수해 가요. 그러면 3억의 빚이 인수되면서 5억짜리가 증여해 줬죠. 이걸 부담부 증여죠. 그러면 5억에서 3억 채무액에 해당하는 그 3억에 해당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증여로. 채무액 상당액이 양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5억분에 5억짜리에서 채무액 3억, 요 60%, 5억분의 3억, 60%만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전체에 대해서 5억분의 3억, 취득가액도 전체에 대해서 5억분의 3억, 요것만 계산해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 그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전체 양도여, 일부만 양도여, 일부, 항상 머릿속에 일부, 부담부 증여, 그럼 일부, 전체 중에서 채무액, 전체 중에서 채무액, 요것만 양도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거 아니고,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것, 신탁해지로 인한 것, 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 등, 또 민법상 재산분할 하는 거, 재산분할, 양도를 안 봐, 재산분할. 그 다음에 8번 공매 경매로 자기가 다시 제치득, 소유자산 공매 경매로 자기가 다시 제치득은 양도로 보지 않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 국내자산 양도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 1항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보류지로 처음으로 충당하게 되네. 이건 양도가 아니죠. 양도 아니에요.
근데 단서는 있어요. 단서는 있어. 단 이미 충당이 된 보류지를 매각이라고 나와. 보류지를 이미 충당이 완료된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되는 보류지는 양도로 봐. 보류지로 충당이 될 때는 양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당연히 양도로 보는 것이죠. 동그라미 이 양은 지분 변경 없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분 변경 없이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쪼개져. 단순히 재분할로 쪼개져. 양도로 볼 수가 없다 이거지.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여러 번 재분할은 양도로 볼 수가 없네. 동그라미 3항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가 아니야. 양도담보 계약 체결한 경우는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양도를 안 보거든. 그런데 단서가 있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담보자산을 채무 변제로 뭐한다? 충당. 변제에 충당됐네.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채무 변제로 충당돼. 이걸 네 글자로 대물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물 변제니까 이거는 무조건 양도로 봐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은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 매매가 무효가 되어서 환원되면 당연히 양도가 아니지. 매매 무효인데 환원은 양도가 아니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5항입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공매 경매로 누가 자신이 다시 재취득됐잖아. 재취득의 경우 양도가 아니죠. 재취득은 양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양도로 보는 것은 몇 번?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것은 이제 68번이죠. 부담부 증여인데 이미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를 제가 또 다시 풀어준 이유는 완전히 부담부 증여에서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문제를 될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거주자 갑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토지를, 토지야 쉽게 말하면 X토지를 2014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하여 2023년도 배우자 을에게 증여해줬네. 근데 X토지에는 이미 갑의 금융기간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 근데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서 확인됐다. 을이 인수했네. 이 빚을 인수했어. 근데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 당시에 따른 평가된 시가는 2억짜리다. 그러면 증여 당시 전체 가액은 얼마 된다는 거예요?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얼마 빚을 인수한 거야? 5천만 원. 2억에 대한 5천만 원 빚을 인수한 거야. 2억 증여 당시 시가 2억짜리야. 여기에 차입금 얼마? 5천만 원을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가한테 증여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액을 증여로 추정하지만 금융기관의 채무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라도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의 채무는 배우자 등이라도 이를 뭐한다? 객관적으로 인수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를 인수한 걸로 봐요. 그럼 여기는 금융기관 채무라고 돼 있고 수증자 을이 객관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억분의 5천만 원은 양도로 봐야 돼. 2억분의 5천만 원이면 몇 프로인가? 4분의 1이니까 25%인가? 오케이.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이요.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다? 제외된다. 당연한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란 말이야. 이러한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라면 객관적으로 채무를 인수되지 아니한 걸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당연히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다? 제외.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양도로 봐야 되겠지? 2억분의 5천만 원 부분. 이 5천만 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지금 5천만 원만 빚을 인수했고 나머지는 빚을 인수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채무 인수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추정되고 채무 인수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이다. 2,500 이제 해봅시다. 자, 우리는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이야.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이 사람은 얼마에 취득했나 옛날에? 1억에 취득했지. 그러면 1억에 전체 1억. 전체 취득가액이 1억이란 말이야. 전체 취득가액 1억. 요놈에 대해서 다 양도요. 2억분의 5천만 원만 양도요. 그래. 증여시 2억분의 차입금, 인수한 차입금 얼마? 5천만 원만 양도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것은 25%요. 그러니까 요 1억에 대한 25%, 1억에 대한 25%인 뭐요? 얼마? 2,500만 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요. 예? 나는 전체 얼마에 취득했어도 1억에 취득했어도 전체 나는 옛날에 1억에 취득했어도 양도로 보는 부분은 2억분의 5천만 원. 2억분의 5천만 원. 요것만 양도로 보게 되잖아. 그러면 양도로 보게 되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2억분의 1억인 얼마? 2억분의 5천만 원이 얼마? 2억 5천만 원만 뭘로 본다? 취득가액으로 됩니다.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 아니라 2억분의 5천만 원인 얼마? 2,500만 원만 취득가액으로 보게 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25%만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25%만 양도니까. 여기 이해됐죠? 이해됐어. 자, 그럼 넘어가네. 잘 넘어가네. 그러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얼마야?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자, 보세요. 전체 가액이 지금 얼마요? 그죠? 전체 가액 2억이지. 그럼 2억에서 자, 2억에서 전체 지금 증여 당시 2억이요. 그러면 증여시 2억에서 우리는 얼마만? 차입금 얼마만? 5천만 원만 양도로 보지? 그죠? 그러니까 증여 당시 전체가 2억에 대해서도 2억분의 얼마? 5천만 원. 요것만. 그러니까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은 얼마만 돼? 예?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은 얼마만 돼? 전체 2억에 대한 2억분의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만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얼마짜리를 줬지만 2억 원짜리를 줬지만 우리는 차입금 얼마만 인수한 거다? 5천만 원만 인수된 거죠. 그러니까 2억분의 5천만 원. 전체 전체가액 2억에 2억분의 5천만 원. 요것만 양도로 봐야 돼. 양도가액은 채무액이 얼마야? 5천만 원. 요것만 양도로 봐. 무조건요. 채무액 5천만 원만 무조건 양도로 본다. 자, 그럼 이제 동그란 5번이야. 동그란 5번. 갑이 X토지하고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부증했어. 그러면 지금 X토지와 뭐요? Y자산 두 개를 함께 뭐요? 함께 부담부증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도 두 군데다 쪼개줘야지. 오케이? 자, 빚을 5천만 원 인수했어. 근데 인수했는데 근데 지금 무엇과 무엇을 두 개를 부담부증한 거예요. X토지와 Y자산 두 개를 증여해 주면서 차입금 5천만 원을 인수했지? 그러면 인수된 차입금 5천만 원을 한 군데로 다 몰아야 돼? 두 군데 다 나눠줘야 돼? 두 군데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두 군데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인수한 채입 5천만 원 부분을 모두 다 X토지에 대한 양도로만 본다 그러면 맞아? 두 군데로 나눠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을 증여해 줬어? X토지만 증여해 준 거요? Y자산까지 증여해 준 거요? X토지와 Y자산을 증여해 줬잖아요. 예? 그리고 채무는 얼마 인수했어? 5천만 원 인수했어. 그러면 그 채무 인수한 5천만 원을 X토지로만 봐야 돼? Y자산으로만 봐야 돼? X토지와 Y자산에 나눠줘야 돼? X토지와 Y자산에 나눠줘야지. 근데 X토지에 대한 양도로만 본다 그러면 맞는 거요? 틀린 거요? 틀린 거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 아니요. 나 이 문제 쉽더라고 나는.
너나 쉽지 그러네 또. 자, 다시 한 번만 확인만 해볼게요. 이번에 부담부 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차입금. 자, 차입금 얼마? 5천만 원을 인수했어요. 5천만 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짜리 토지를 증여해 준 거야. 2억 원짜리 토지를 증여해주고 5천만 원 인수했다고요. 그리고 채무 인수 사실이 증명됐잖아요. 확인됐잖아요. 그럼 2억 분의 5천만 원 부분은 뭘로 봐야 돼? 양도로 봐야 되지. 그러면 동그라미랑 자,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요. 근데 수증자에게 인수된 부분은 양도로 보고 인수된 5천만 원 부분은 양도로 보고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뭐요?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 한다? 제외.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은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서 제외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뭘로 봐야 돼? 양도로 봐야지. 인수된 5천만 원은 양도로 봐야지.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것은 2억 분의 5천만 원이야. 2억 분의 5천만 원. 그러면 양도로 보는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이 얼마인데? 1억인데 양도로 보는 것은 뭐요? 2억 분의 5천만 원. 증여시 2억 분의 차입금 5천만 원. 요것만 양도로 보잖아. 그러면 양도로 보는 취득가액은 2억 분의 5천만 원, 25%인 2,500만 원만 양도로 봐야 되지 않나? 양도로 보는 취득가액은 25%, 2억 5천만 원만. 1억의 취득가액이라도 25%, 2억 분의 5천만 원. 그래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만 원. 맞네.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은 얼마야? 차입금 인수한 거 5천만 원. 이걸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이 되죠?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 전체 증여 당시 가액이 2억인데 그 2억에서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만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이 되죠? 5천만 원만. 채무액 5천만 원만 양도로 봐. 자, 그 다음에 5번은 X토지와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짜리 Y자산이랑 함께 부담부 증여 해줬어. 그러면 차입금 5천만 원은 X토지에 대한 양도로만 본다 그러면 틀리지? 이 차입금 5천만 원은 X토지와 Y자산의 뭐요?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양도로 본다 그래야 되죠? 채무 인수액을 두 군데로 나눠줘야 돼. X토지로만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 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부동산 등 꼭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양도세 과세되죠. 열거주의. 소득세법에 돼 있다니까. 이렇게 열거돼 있다니까. 특히 여기서 요거 중요하죠.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특히 지상권, 전세권은 미등기도 과세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뭐만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만약에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지 아니했다면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양도세 내야 되잖아. 토지 상환채권 등 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런 거. 흔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라고 그러지 않나? 그 다음에 입주권 같은 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등, 분양권 등 이런 것 등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죠. 무조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지상권, 전세권은 미등기도 과세 대상,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분양권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해용권 같은 거, 골프 해용권 뭐 이런 것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죠. 근데 영업권이 좀 중요하죠. 영업권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 권리금이요. 권리금만 단독으로 받으면 뭐가 돼? 기타소득. 토지금을 팔 때 권리금을 함께 받으면 양도소득. 돼? 그냥 영업권 권리금만 단독으로 받으면 기타소득. 함께 받으면 양도소득. 단독으로 받으면 기타소득. 영업권이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도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69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 옳은 것. 과세 대상 설명으로 옳은 것. 요 정도 풀 줄 알면 돼. 1항. 골프 해용권이나 콘도 해용권 등 이러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해용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 이다 아니다 틀렸어. 이다요. 앞으로 골프 해용권이나 콘도 해용권 등 이런 거 양도도 과세 대상이요.
양도소득 내야 돼. 과세 대상이요. 동그라미 2항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틀려. 지상권, 전세권은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다. 그래야 돼. 이다. 동그라미 3항. 광업권, 노업권, 특허권 등을 무채 재산권이라 그래.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 돼. 아니다. 아니다. 광업권, 오업권, 특허권 등의 무채 재산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 뭐요? 아니다로 가야 돼. 아니다. 동그라미 4번. 토지 건물과 함께라고 해서 함께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그래야 돼. 이다. 이축권. 토지 건물이랑 함께란 말 들어있네. 함께 양도는 이축. 딴 데다 건물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축권도 피받고 팔아먹어. 토지 건물 양도비에서 이축권도 양도를 해. 함께. 그럼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야 돼. 이다. 그래야 돼. 이다 그래야 돼. 이다를 아니다로 했네. 틀렸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이죠. 5항. 5항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이네.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네. 5번이. 맨날 부동산 임차권 갖고 장난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내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보죠. 60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이거 혼인 중에 형성된 이거 부부재산이잖아요. 이거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을 쪼개지네.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예요. 맞아요? 재산 분할. 그러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은 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봐요. 위자료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양도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우리는 요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고. 틀린 걸 찾아야 돼. 동그라미 2항은 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함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이 짓게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 양도. 이걸 분양권 등이죠. 이것도 과세 대상이다. 맞네. 동그라미 3항은 인허가를 받으면서 영업권이라고 돼 있어. 영업권. 인허가를 받음에 따른 영업권 권리금은 단독 양도로 인한 것도 양도소득에 해당. 3번이 틀렸네요. 영업권은 권리금이에요. 여러분들 허가 인가 면허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오다가 남한테 사업을 넘겨줄 때 권리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게 영업권이라고. 여러분 이 학원도 나한테 넘기라고 하면 권리금 주라고 할 거야. 그 권리금 받았단 말이야. 소득이요. 근데 이 토지금을, 이 사업장 토지금을 팔면서 권리금을 함께 받으면 양도소득세로 내고, 권리금만 받게 됐을 때는 뭐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이거요. 함께 그러면 양도소득, 권리금만 단독으로, 영업권만 단독으로 그러면 기타소득 그래야 돼. 그러면 동네 3항은 틀렸네. 영업권의 단독으로 인한 것도 양도소득에 해당. 그러면 틀렸네. 기타소득이라고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 지문이죠. 자, 우리가 위자료 나오네. 손해배상에 대한 일정액의 위자료를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입을 이제 무조건 양도로 보는 거지 뭐. 위자료 지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입을 이제 무조건 양도로 봐야지. 동그라미 5번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뭔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어.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팔게 됐네. 이것도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그냥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는, 권리가 부여된 그런 주식의 양도도 양도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겁니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 틀렸다고요? 3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요거 양도 및 취득시기 이 부분 설명하고 문제 풀고 바로 쉴게요. 여긴 소득세법상 올해 한 문제 낼 겁니다. 소득세법상 언제 양도되고 언제 취득되느냐. 소득세법은 일반적인 매매 등은 여러분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인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리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나 등록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나
등록 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등기 접수일이다 또는 등록 접수일이다 그랬죠? 대금 청산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등록 시는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도 뭐요? 등기 접수일이나 등록 접수일이죠.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특수한 경우 많잖아. 특히 특수한 경우 잘 내는 것이 있죠. 잘 내는 거요. 민법상 점유로 인한 치료. 자, 민법상 20년 소유의사로 점유를 한 후 등기를 쳐서 취득이 되는 점유로 인한 민법상 시효취득이죠. 이건 무조건 소득세법은 점유를 개시한 날이에요. 근데 지방세법은 점유를 개시한 날로 나오면 안 돼. 지방세법은 등기일이나 또는 뭐가 된다? 등록일이 돼. 지방세법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은 등기일이나 등록일, 소득세법은 점유를 개시한 날. 오케이. 수용도 빠른 날이죠, 이거. 수용 개시일, 뭐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좀 빠른 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법만 있고 지방세법, 이거 환지처분도 좀 봐야 돼. 환지처분으로 여러분들 토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양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양도 아니야. 그러니까 환지 환지 전에 원래 토지 취득이래. 다만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적. 환지처분을 받다 보면 자기 면적의 권리보다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죠. 이것만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뭐예요? 다음 날. 자, 매매로 무효로 소유권 환원. 요 원래 취득이 돼야 돼. 확정 판결을 그러면 안 돼요. 무효로 확정 판결하여 소유권 환원받은 것은 확정 판결일 아닙니다. 뭘로 한다? 당초의 취득일 그래야 돼. 당초의 취득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72번 두 문제 풀고 바로 쉴 테니까요. 자, 71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나 취득 시기로 틀린 거 그랬어. 양도차 계산합니다. 양도나 취득 시기로 틀리는 것. 1항은 이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무효 판결로 인해서 환원 다시 되돌려 받았네. 다시 되돌려 받았죠. 무효 판결로. 그러면 무효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은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무효로 다시 받은 것은 다시 처음 취득일로 다시 가야 돼. 무효로 환원 되돌려 받은 것은 당초 취득일로 다시 가야지. 확정 판결일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맨날 이걸로 틀리긴 해. 확정 판결일 이런 식으로. 그럼 환원 받은 날 이렇게 나와도 돼. 뭐 환원 받은 날 그러면 안 돼. 환원 받은 날 또 틀려. 원래 당초 처음 취득일로 가야 돼. 환원 받은 날도 틀리다. 장기 할부 조건은 빠른 날이라고 배웠을 건데 등기 접수된 날, 인도된 날, 물건 인도된 날, 또 하나 더 사용 수익일 중에서 뭐 한다? 빠른 날. 장기 할부금 빠른 날 나오면 무조건 맞아. 증여로 증여 받은 날이지. 증여로 인한 취득은 받은 날이야. 증여로 받은 날, 조금 이따 쉰다고 그래요.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를 받은 날이다라고. 자, 그다음에 어떤 4번은 요 이것이 왜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따로 별표 쳐라요. 느낌이 있어 이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은 재개발 재건축 전자란 말 들어가면 돼.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 나는 5년 전에 취득해가지고 오늘 재개발 됐다. 그러면 나는 재개발 전 5년 전에 원래 부동산 취득한 거예요. 꼭 재개발 재건축 전자 들어가면 돼. 전에 부동산 취득일이다. 그리고 동그래 우왕 지문은 자 대금 청산한 날인데 매매 등은 대금이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 쳤네 등기 등록을 빠르네 그러면 빠른 등기 접수일 등록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대금 등기 접수일로 하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등록을 쳐도 등기 접수일이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다음 하나. 자, 소득세 법령상 양도매 취득시기라는 설명으로 틀리는 것. 왜 두 문제를 냈는지 알겠죠? 올해 한 문제 낸다니까.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1항. 도시개발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됐네. 그러면 환지처분 받은 날로 1번이 틀렸네요. 환지처분 받은 날이요. 원래 환지 전에 원래 토지 취득일로 가야 돼.
환지 전에 해당 토지의 취득된 날로 가야 되겠죠? 환지 전에 원래 토지 취득일로 다시 가야 돼. 환지 받은 것은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가야 돼. 1번이 정답이 돼. 동그라미 2번은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이나 확정되지 않은 거요. 그러면 대금 청산일까지 물건이 덜 만들어졌어. 완성이나 확정이 안 됐으면 그 물건이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용이 답 있죠. 수용. 에이, 끝에 수용되는 경우도 그럼 빠른 날이요. 뭐뭐 빠른 날. 수용도 대금 받잖아. 돈 받잖아.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된 날.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체하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 개시일이 있다. 그래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된 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니까 3번 지분 맞네요. 답은 1번 이미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 내가 자기가 건설하는 거요. 허가받으면 제일 끝들이 빠른 날이야. 허가받으면 뭐가 있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미리 받았다. 그럼 그 중에서 뭐 한다? 빠른 날. 더 빠른 날 있으면 빠른 날로 해버리면 돼. 그리고 참고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땅 사실상 사용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실상 사용일. 허가받지 아니한 거 사실상 사용일 그래야 돼. 5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소득세법이잖아. 언제로 가야 돼? 점유개실. 소득세법은 점유개실로 가야 돼. 소득세법은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 1번. 그래서 소득세법상 양도비 최대시 받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